네,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씬스틸러, 요즘 장안의 최고 화제인, 제가 꼭 이 말 하니까 좀 그런데 최고 화제인 코너입니다. 씬스틸러.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 소개받던 제가 이번 주만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소개하기 전에 고릴라 문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조환님, 박성태 실장님 진행도 잘하시네요. 네, 이 중에 중요한 표현은 도. 제가 뭐 다 잘합니다. 김태현님, 성태리 진행 좋습니다요. 하하 주셨고요. 우리 앵커 김태현님은 아니신 듯하다는 제작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김태현 앵커를 찾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로 내일까지는 이 일을 좀 보셔야 되고요. 금요일 날 이 김태현의 뉴스쇼, 정치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뉴스쇼라니요? 그 앞에 있는 방송국인데. 아 그래요? 저 정치쇼. 저는 뉴스만 봐서 그냥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합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고 했는데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어울리십니다. 제가 이쪽 앉으니까 네. 갑자기 중립적이 된 느낌이에요. 자리를 찾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예? 프리 선언하고 이제 이날만 기다려왔다 뭐 이런 아이고, 느낌으로 지금. 저는 사실 이런 자리 너무 많이 앉아가지고 이제 좀 지겨워요. 네. 또 편파적이고 싶어요. 중립적인 건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이 김태현의 정치쇼는 중립적입니다. 네. 일단 거두절미하고 오늘 첫 번째로 훔쳐볼 진기한 장면. 사실 그렇게 진기하진 않아요. 국회에서 가끔 보이는 건데 어제 국회의 법사 장면 보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제가 재량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국회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법을 좋아하세요? 네. 상대와 배려 좀 하세요.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정의하고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사회자님 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요? 네. 저는 박성태 실장입니다. 그러는 님은 이름이 뭐세요? 전 장성철인데요. 아, 근데 정말. 방송법에 그렇게 갑자기 패널이 사회자의 석에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방송자 출연자 매뉴얼은 제가 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네. 광고가 또 있어요? 아니요. 광고 많구나. 이 세 사람 국회 보내야 되겠네. 정확하게 어제 법사위 상황을 갖다 재연을 하셨네. 광고 시간에 장 소장님이 근데 훈련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리허설. 사실 이 위원장 하면서 사회 잘못 보면은 예. 뭐 그냥 엉망됩니다. 저도 2018년 국회 당시 운영위원장 하면서 그때 기구만장했던 그 임종석 실장, 예, 비서실장 왕 실장이라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바른 때 세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지 그날 밤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소문을 당한 건 처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성태가 불행은 시작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김성태. 여기서 그런 빨대를 가져오시는 아니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보다도 어제는 사실상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이제 강사되면서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말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 그뭐 말려 들어갔다는 뜻인지 아니면 말리지를 말았어야. 말리지를 말았어요.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성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 뻔히 알면서 묻고 그거는 뭐 뭔가 계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예. 이런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일단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장면 보고 어땠습니까? 어제 그 기아와 롯데 15대 15 야구 같은 난타전이었다. 난타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뭐 누가 우세했다기보다
국민들께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광경, 예를 들면 뭐 완벽한 투수전이었던 다른 어제 게임이 있었잖아요. LG 대 삼성의 그런 좀 수준 높은 경기를 지금 여의도에서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가 뭐 다 잘했다, 누가 더 정무적으로 유능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그 장면 자체가 그런 뭐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떳떳할까? 전 별로 그럼 그 모범이 될까? 예. 어느 한쪽이든 조금씩은 캥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양 팀이 치열했지만 수준은 낮았다. 네. 이런 얘기시고 소장님은 저 좀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네. 웃기고 넘어졌네. 아, 네. 넘어졌네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석에서는 예, 그 부분을 지금 순화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저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가 고소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웃기고 넘어졌네. 나중에 김태현 앵커 왔을 때 하세요. 알았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저 3번, 4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국회 있을 때 김성태 의원님 뭐 아시겠지만 저런 일 되게 많잖아요. 자주 봤어요. 그래서 새롭진 않았는데 정청래 의원을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김성태 의원님 아니면 짝이었던 권성동 의원 뭐 그 정도지. 유상범 의원이 너무 좀 잘못 시비 걸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냥. 네. 김성태 의원 보시면서 그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자리 갔으면 그냥 가만 놔두진 않고 내가 그냥 할 텐데 유상범 의원은 이제 좀 약해 이렇게. 뭐 약하기보다는 아직 이 정치 그 짬밥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부는 사실상 이제 뭐 유상범 의원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건 정청래 위원장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혹시 출신 지금 대학만 이제-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정청래 의원이 뭐 대학 시절에도 예. 학생 운동하고 뭐 이리저리 좀 어려운 시간 보내고 예. 하느라고 아마 온실 속에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 유상범 의원보다는 덜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학점이 그럴 것이다. 그럴 때 예. 거기에서 공부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상원입니다. 상원위원장이에요. 사실상 상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어. 법사위원장은 상원 그렇죠. 위원장일 수 있겠네요. 사실상 국회의장 다음으로 국회에서는 국회법에서는 제일 막강하죠. 사실상. 알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법사위원장인데. 그래서 어제 좀 한 품격 장면이- 있는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품격 있는 진행. 근데 어제 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강조한 거는 일단 뭐 약간 시비를 거는 듯한 것도 있지만 법대로 하겠다. 개법. 요거를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은근히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이제 어쨌든 본인이 약간 무리해서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내 역학관계 속에서의 예.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집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다. 그래서 막판에 끝까지 경합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 안에서. 예. 그러면 존재감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어떤 희화 조롱보다는 이 컨셉을 잡고 이렇게 그 기획을 갖고 이렇게 쭉 기획을. 가고 계신다. 이게 먼저 오늘 어쨌든 밀리지 않고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상정할 거 다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에 속도감으로 지지층의 환호를 좀 받고 싶다. 이런 기획으로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더 소동이 났는데,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이제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래서 다른 상임위의 어나더 레벨로 더 많이 싸우는 상임위였어요. 예전엔 좀 격조 있고 점잖은 곳이 이제 법사위라는 인상이 있었다면 최근 몇 년은 가장 지저분하게 서로 싸우는 그 이전 투구의 장이 됐다는 점이 좀 안타깝거든요. 흔히들 치열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은 지저분하게 싸운다. 요즘은 요즘 몇 년간 쭉 보시면 그게 아주 격조 있게 싸우는 이것이 민주주의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막장인가 뭐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이 또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비하한 표현이 됐네요. 그러니까 막장도 아니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어쨌든 이건 좋지 않다. 예, 네, 좋지 그렇게 저는 않다. 계속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품격을 지켰다 못 지켰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서로 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일부러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갔다는 유두리 말고 점에서 다른 걸로. 예. 재량껏. 예. 네. 계량껏. 네. 예. 제가 가도 오랜만에 SBS에 왔더니 뭐 아. 방송 실수가 잦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인데 품격을 좀 갖춰서 정청래 위원장도 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제 정청래 위원장 입에서 국회법 145조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 국회법 145조가 딴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나 의장, 국회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고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겠다 생각하면은 발언 뭐 중지권도 있고 심지어 뭐 퇴장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그 법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일종 그런 분위기예요. 법 자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 그걸 정청래 위원장이 그 법조문을 갖다가 들이댄 것은 그럼 지금까지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국회법 잘 준수하면서 회의 진행에 원만하게 본인이 위원으로 활동했는 건지 그거는 상당히 곱씹어볼 필요가 김성태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정청래 의원의 답변은 딱 예상이 돼요. 제 위원장 됐으니까 이제부터 국회법 지킬 거예요. 그러면 저 할 말 없어요. 여기서 장동혁 의원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싫으면 시집가 라고 그런 식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도 같아요. 창피해요 진짜.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문을 할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일단 앞에 접두사처럼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박형수 의원인가요?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에서 요걸 가지고 또 좀 송석준이 송석준 의원인가요? 존경하고픈 의원님 해가지고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선출된 그런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나 언론 그리고 뭐 여러 뭐 비관기관으로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을 건의가 쓴다는 거거든. 그건 자신들 간에 오래된 이게 묵계예요. 이것도 이제 뭐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양새 없는 국회가 근데 돼가고 있는 좀 겁니다. 지루한 관용어법이긴 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좀 개발하는 노력이 의원들한테 좀 필요하긴 하다. 너무 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도 존경을 안 하는데 존경하는 아니 하니까. 존경하더라도 좀 지겨우니까 이게 이제 전혀 뭐 진정성 없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전에 제 뭐 비대위장 정의당에서 할 때 뭐 올라와요 연설문이 제가 이제 마음대로 다 바꾸는데 앞에 관용적으로 가끔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다 바꾸거든요. 저는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그거 좀 너무 상투적이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오늘도 지금 뭐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법사위원장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뭔가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도 좀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예. 너무 상투적이어서 의미가 없게 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도 아니 존경하는 박성태 사회자님 진행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늘 이렇잖아요. 그 영혼이 없어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준우 변호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정말 뭔가 어떤 그냥 관용어구로 느껴지지 레토릭으로 느껴지지 아무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영혼을 빼고 얘기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온전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혼 없이 존경하는 하면 난 그다지 존경하지 않아라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반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면 어제 의사 일정 변경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간사 선임 문제였는데요. 일단 여당 간사부터 뽑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유상범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전총래 위원장 얘기는 아니 실컷 국회 안 들어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늦게 지각 출근해가지고 왜 이런 걸 요구하냐 이런데 기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싸움인데 국회법 50조에 의하면은요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당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의 간사로 선임이 된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뽑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 자격을 정청래 위원장이 문제 삼은 거죠. 간사도 아니면서 왜 간사 역할을 해? 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이 딱히 뭐 또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를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공부 누가 잘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지만 따져서 누가 그럼 잘못했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원 구성에 있어서 종합적인 전략이나 전술이 조금 촘촘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의 어떤 후과 부작용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유도리 있게 죄송합니다. 재량껏 이제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뭐 사실 간사 선임은 그냥 이렇게 묵과하고 해주는 것도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맞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어쨌든 처음부터 좀 작전을 너무 무리수로 짠 부분에 있어서 후과를 지금 맞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건 자초미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현재 입법 권력의 그 절대적인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 이제 상임위 사항도 쭉 보면은 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 절대 없어지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숫자로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상황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의 실종 상태에서 나름 그래도 배수석 부대표가 뭐 상임위 배정을 해가지고 그나마 어제 첫 상임위에 신고식 하러 갔는데 뻔히 상대당 실정 알면서 그렇게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뻔히 알면서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너 법적 지위도 없는 간사 자격 왜 벌써로 행사해? 사실상 왔으면 그럼 먼저 오시느라 그렇죠. 고생했다. 국민의힘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임위 뭐 간사 하고. 선출하겠습니다. 그래 해주고 뭐 좀 늦게 오셨지만은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위원께서 발언하시죠. 이래가지고 맞아요. 분위기를 착 잡아가지고 가줘야지. 그걸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자신들이 다 해놓고 여기는 수적 열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뺏기 통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두드려줘야지 어깨를. 그걸 이렇게 물매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정치 도의가 아니에요. 제가 형식적으로는 볼 때는. 유상범 의원이 그렇게 옆에서 간사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권한은 아니지만 간사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정청래 위원장이 잘 안아서 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6, 7년 전에 국회 출입할 때 보면 여야 간에 이렇게 막 싸우더라도 상임위에서 점심 먹으면서는 형 아까 좀 심했어. 뭐 화해도 하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점심하고 뭐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뭐 솔직히 저 원내 대표하는 시절에는 저 지갑에 막 돈도 빼갔었어요. 집권당이니까 뭐 그 당시 빼간 사람이 홍영표 원내대표 누군지는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럴 정도로 여야가는 원래 정치라는 게 기본 테이크거든요. 얼마 빼갔습니까? 뭐 얼마 없었겠죠. 일단 얼마 있었는지가 간의 비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집안 문제가 그런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신들의 야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우리는 울분과 분개심에 적개심에 우리는 쌓여 있다. 그게 뭐 4월 총선의 국민의 뜻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 권력 하나만은 그래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리드해 나가야죠. 베풀고 국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에 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고 7개 상임위원장만 받기로 하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그만하겠다 사의를 표명하고 죄송하다 백령도로 갔습니다. 원래 6.25 74주년이어서 간 줄 알았는데 가서 당분간 일단 서울로는 안 오신다고. 요거는 장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 무슨 재신임 상황입니까? 해줘 이거죠. 아 재신임 해줘. 그리고 용산을 향해서는 나 어쩔 수 없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리에 욕심 없어 뭐 이런 걸로. 네. 자리에는 좀 욕심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가장 일련 농사가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산안 처리거든요. 예산안 딱 처리를 잘하고 나면은 원내대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원구성 협상 때는 상당히 좀 민주당으로부터 당해가지고 심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으셨을 텐데 지금 백령도 들어가신 것은 좀 나 재신임 해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백령도에서 나오시기는 좀 개면적일 거예요. 야. 그래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백령도 가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추 대표 왜 그러셔 우리 이거 나와서 빨리 좀 제대로 국회 활동합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 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좀 복귀 명분을 만들고 싶어 만들어줘야 해서 된다. 백령도로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예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심정에 빙의해 볼 때 제가 어땠을 것 이제 같아요? 이게 이제 국회가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원구성 협상에서 이게 보면은 원내대표 그 어렵게 국회의원 꽂히는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에 첫 그 이제 실력 능력 예. 역량이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보통 그 어총에서 시달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뭐 협상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잘했어요. 상대당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원식 원내대표 지금 의장하고 예. 있습니다만 그분이 좀 내용이 민주당 입장에서 좀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긴하게 국회 뭐 그러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협조를 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 처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21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조용 원내대표가 참 어려웠잖아요. 이 예.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그때는 뭐 18개 상임을 그렇죠. 다 가져가 버렸죠. 그때 조은영이 같은 경우도 정부에 사찰 다니면서 무려 한 10일 넘게 주호영 원내대표 당시에. 그렇게 예. 뭐 참 어려운 시간 보낼 때 그때 김태년 근데 민주당 같- 원내대표가 예. 사찰까지 찾아가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로 하기 싫을까요? 아니면은 일단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처럼 사의를 표명하고 다시 재신임을 해주는 이걸 원할까요? 제가 볼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이 힘들고 더 이상 자신이 끌고 가면은 예. 지금 정말 독단과 전행의 이 민주당을 상대하는데 우리 당이 아무런 결기 없다. 이런 국민적 비판 또 우리 당의 비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가 들어가야 돼서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3부에는 이제 다른 걸 또 다른 방송에 방송이 아니고 다른 일이 있으셨다고 그러셔서 일단 김성태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시고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태현의 정치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백령도에 가서 아직은 오지 않고 있고요. 아니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네. 우리 김태현 정치쇼 자주 들으신다고 아, 하는데 그래요? 제가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토요일부터 장마가 예. 올라온대요. 장마해가지고 막 배가 안 뜰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나오셔라. 네. 빨리 나오세요. 안 돼요. 그거를 더 원할까요? 아니면은 아유 어떻게 원해요. 국회의원 활동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는 그만두더라도. 예. 근데 원내대표도 빨리 복귀해서 하시고 국회의원 활동 하셔야죠. 네. 김준호 변호사님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신다니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은 좀 쉬세요. 듣지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마시고 네. 쉬시는 게 좋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김성태 대표님 계셨을 때는 좀 다르지만 최근에 민주당은 큰 협상을 하지 않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강경으로 나가면 결국 그냥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기조가 최근 몇 년간 여의도 트렌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당내 강경파가 너무 많으니까 협상에 룸을 주질 않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이 정도 해야 협상인데 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단 세게 얘기하고 봐라라는 식으로 떠밀리는 듯한 그 인상이 되게 크거든요. 강대강으로 너무 부딪히는데 거야인 민주당이 그렇다. 네, 아니 민주당도 그렇다. 민주당이 어차피 세게 나오는 게 상수인 상황에서 그럼 소수파가 이 그냥 뭐 장외로 나간다 아니면 협상에 불응한다 이것만으로 이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작전을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법사위는 뭐 이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운영위도 우리가 잡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이제 무리수가 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여대 아소 시절의 문법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긋난 것 같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으니까 21대 때 세팅을 새로 하자. 예를 들면 1번은 너희가 가져가라. 그다음에 2번은 우리가 갖겠다. 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새로운 수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이건 죽어도 안 돼 이러면서 용산의 시그널을 보내는 식으로 이제 그런 강경 드라이브로 처음부터 가니까 오히려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림을
처음부터 들고 와야 되는데 그 작전이 계속 국민의힘은 옛날 방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세게 나가고 뒤에서 이러다 하면 결국 협상에 어떤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다. 옛날에는 나름 이제 한쪽이 너무 독주처럼 비치면은 비판받을 수 있으니 나 이러면 나갈 거야. 말리지 마. 그럼 이제 은근슬쩍 딱 그쵸. 어깨 또 잡아주고 네. 했는데 지금은 네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법대로 그럴 때 할게요. 뭐 이렇게 되니까. 굳이 불필요한 액션을 취할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냥 바로 가는 게 차라리 국민들한테 뭔가 이야기할 거리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들더라고요. 거야와 대통령이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계속 그렇죠. 계속 그럴 거예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사실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대통령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해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결국은 이게 국정을 지금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는 해법을 고민하자고 방송이 있고 평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더 잘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요라는 저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대 강일 때 그러면 도대체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의원 10명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3분의 1을 돌파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립각을 치는데 조금 다른 안을 또 갖고 와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뭐 특검법 관련해서 최해병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 뭐 다른 절충안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정치를 좀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좀 더 많고 방송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줘 중간항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지금 할 텐데 그 전에 여당 전당대회 얘기인데 갑자기 핵 무장론이 나왔어요. 저는 핵 얘기만 들어도 조금 벌벌 떠는데 핵 무장론 나경원 의원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참칭 보수가 아니고 난 진짜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순댓국집에서 군복 입은 분들을 만나면 그냥 거침없이 순댓국을 쏠 수 있는 특은 조금 고민해 보더라도 쏠 수 있는 장성철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보수 지지층에서는 우리도 핵 무장하자 그러면 더 먹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원조격이에요. 지속적으로 핵무장해야 된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서 압도적인 뭐 군사적인 능력은 높지만 저쪽에서 핵 한 방 쏘면은 우리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다. 핵 갖고 있는 나라랑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 없이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동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죠. 우리 핵무장을 추진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뭐 폐쇄국가 되고 뭐 금융 다 무역 다 그냥 끝난다. 근데 핵을 북한에서 쏘면은요, 그냥 우리 국민들 다 죽어요. 대한민국이 멸망을 해요. 그거를 버티면서 핵무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윤상현 의원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핵무장에 준하는 그러한 대비태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상태대로 나가면 지금 러시아와 북한 대단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 다 죽는다. 다 죽어요. 또 인구 밀집 지역이 많으니까. 우리가 현무 미사일로 쏴봤자 소용없어요. 북한 핵을 쐈어요? 이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도 이 자식들 핵 쐈어? 우리도 쏴. 그리고 우리도 단추 눌러. 아니죠. 그렇게. 우리도 핵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못한다. 협상력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그 반미 보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웬일로 얘기하는 그런 반미 보수가 가끔 미국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핵을 자체 보유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 국제사회에서 용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은 친미 보수인데 이럴 때 반미 보수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미 세력이 창궐하고 있다. 보수 세력에. 이건 팩트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미가 된 겁니까? 그렇죠. 반미잖아요. 반미 이제 그다음에 반평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보수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해서 위기를 겪다 보니까 보수에 있어서 뭔가 민주당과의 차별화 지점 포인트를 좀 더 세게 나가는 경쟁을 하다 보니 나는 정말 보수다. 내가 다른 경제 정책에서 조금 뭐 경제 민주화나 이런 거에 찬동하더라도 내가 정말 찐 보수임을 인증하려면 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야 한다라는 어떤
그냥 포지션상 그렇게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현실에서 그리고 외교 현실에서 국제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지층이 호소하기 위한 쇼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쇼잉이다.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여론을 리딩해야 되는 선도 집단으로서의 정치인이 좀 무책임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쇼잉이라고 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어떠냐? 미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다른 세 후보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만 일단 핵무장론을 얘기했는데 가능성은 바이든 체제에서는 안 될 것이고 예. 트럼프 체제에서는 바뀔 수도 있을 것 바뀔 수도 같아요. 있다. 최근에 트럼프의 뭐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철수해 오케이 그럼 우리 핵무장할 수 있도록 너희들 도와줘 이런 식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드골이 얘기했잖아요. 막 뉴욕이 불타는데 파리를 지켜줄 거냐 우리는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전쟁을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서 ICBM이 지금 고도화 정밀화가 됐잖아요. 자, 우린 괌이나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 한국 포기해라. 우리 핵 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전쟁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우린 대비태세를 대비태세 준비해야 차원에서. 되는데 핵이 없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 침략을 예. 막을 수는 없다. 근데 그런 생각이 보시면 들었습니다. 잠시 요 얘기는 저희가 뭐 핵무장 네, 가지고 그쵸. 찬반을 할 건 아니고 네, 그쵸. 여당 네. 전당대회 얘기를 할 거여서 네. 바로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K, PK 지역의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뭐 절반 가까이 맞아요.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각 후보들이 이쪽 지역에 가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구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첫 지역 일정으로 경북을 잡았고요. 앞서서 나경원 의원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손을 잡는 모습을 네.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뭐 영남 지역 가서 언론인들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 만남이 불발됐다. 네. 안 만난다고 그러셨다 네, 그런 안 것 같아요. 만난다. 보고 이제 애는 날 찾아오지 말아라. 안 만난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제 좀 네. 꺼리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대구 경북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구 경북에 있는 30년 책임 당원 분들하고 몇 분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조용하대. 아무 말이 없대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보다 더 강하게 각을 세우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대리인이 이거 한동훈 아닌 것 같아요. 나경원이나 원희룡이에요. 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대부분 글로 확 쏠릴 수가 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민심은 당원들의 민심은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대구 경북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았었거든요. 이준석 네.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그래서 혹시 지금 당이 위기라고 봤을 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도- 대구 민심은 저도 꼭 그렇게 그건 생각했어요. 아니다. 저도 박 실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읽는 대구 민심과 네. 대구에 계신 당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대구에 순댓국집을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민심 탐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성태 의원님하고도 밖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수 넘기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이 몇 분 정도는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관망을 하고 있고 그 관망의 첫 번째 요인은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홍준표 시장은 앞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자라고 했는데 내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요. 이게 만나기 그래서. 싫다는 거죠. 그죠? 또 홍 시장이 또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세자, 뭐 사냥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나서 또 이렇게 차 마시기도 머쓱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동훈 후보에 참모라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래도 대구시장실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님이 안 만난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이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냐고. 대구시장실 앞에 그냥 멀쩡히가 아니고 멀뚱멀뚱 가야죠. 서 있는 사진 한 장 찍는 가야죠. 겁니까?
굳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차라리 서문시장에서 어퍼컷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퍼컷 조롱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의 톤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침묵을 깨고 나왔을 때 예. 저는 반윤 선언을 지금 완전히 전면으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대통령이랑도 전화했다 이런 예. 사실도 공개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하프윤 내지는 비윤 정도의 선언을 한 것으로 뭔가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최혜병 특검에 대한 절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윤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어떤 시그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당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대선을 바라보면서 중도 확장성이나 합리적 보수층도 다시 입안했던 분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중간항에서의 그 딱 안으로 저는 이 예. 특검법 절충안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본은 이거겠죠.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보수가 알 겁니다. 근데 너무 빠른 변화는 레임덕을 너무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가 제안한 거는 제3자.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추천한 네. 특검 후보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가자라고 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최상병 특검법 자체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할지 김준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결국은 이분들 목표가 나뉠 거예요. 이제 3년 안에 보직을 받아야 되는 정치인들과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가 재집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집권을 위해서는 다음 대선 주자를 빨리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지금 레임덕이 빨리 왔기 때문에 예. 그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니다. 지금 대선 주자 경선하는 거면 한동훈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당원들이 많겠지만 지금 근데 한동훈을 지금 위원장을 지금 스크래치 주는 것도 아니지 않아? 헷갈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준석 대표가 2021년에 당선될 때 어쨌든 당원 1등은 나경원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50대 50이었단 말이에요. 본선 경선에서 국민 여론 조사가 50, 그다음에 당원 투표가 50%였거든요. 그러니까 70대 30이었는데 맞아요. 그 1차 경선에서는 50대 50이었다가 본 경선에서 70대 30으로 갔나요? 두 개 뒤바뀌었나? 어쨌든 예. 그 비율이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80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1등인 거는 명약 관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론에서. 이제 문제는 이 80에 있는 당원 투표에서 단독으로 과반 힘들다고 쉽지 보고 않을 거다. 예, 문제는 그 변화의 층. 이 층이 몇 명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절충안이나 앞으로 전국을 풀어갈 때 친한을 선언하는 의원이 일단 10명 혹은 20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걸 확보하는 게 1차 교두보인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래 이제 의원들은 이런 네. 선거에 대놓고 낄 수 없으니 못해요. 보좌진들을 맞아요. 파견 보내잖아요. 할 사람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캠프에 가 있는 보좌진들을 보니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자기의 참모들을 보냈다. 네. 일손을 보낸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신호죠. 내가 네. 한 이분을 지지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17명이라면 어떻게 봅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 2014년도 네. 그 당대표 경선 준비하면서 지지하는 쪽 의원님들한테 보좌진들 파견해 달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각 조직별로 해가지고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특별히 할 게 없대요. 아직은 왜냐면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폐쇄적이래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써줄 필요가 없대. 그리고 일정도 이렇게 알아서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밑에서 참모들이. 그러니까 메시지와 일정이 후보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모들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 참모가 캠프가- 있겠죠. 의원 파견 참모를 안 받는 거겠지. 아니 본인이 스스로 한다고 막 그렇게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당이 돼요? 감당이 뭐 되는 예를 들어 모양이에요. 최측근 한 명이 있어 가서 메시지를 상의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비대위원장 그 선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당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메시지하고 일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설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나 일정을 본인이 밤에 뭐 이렇게 맞아요. 일기장 꺼내놓고 내일 할 얘기는 네. 요거 하고 네. 구글 캘린더에다 내일 일정을 맞아요. 잠깐만 이렇게 수정하고 네. 그걸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별도 팀이 따로 외부에 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별도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별도 팀은 네, 아니고. 그냥 본인이 차 안에서 이렇게 네. 메시지 네.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지난번에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선언문을 그때 다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주위에선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장성철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 잘하는 분이 좀 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알아요. 많이 보좌진들. 보좌진들 많이 그쪽 가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알겠네요. 알죠. 아, 그 선언문을 그러면 네, 그날 처음 들었다고. 보좌진도 잘 그러니까 몰랐다. 이건 상당히 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일정이 후보의 핵심인데 이것을 혼자 독단적으로 고뇌에 찬 결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들어야지.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참모들의 보좌를 받으시라. 그렇죠. 일정은 그래야죠. 일정은 이제 계속 올라오면 당 파악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뭐 본인이 할 수는 할 수 있겠지만, 있어도 예.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한동훈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특검법에 찬성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분들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재의결이 와도 의결이 가능하거든요. 8명만 와도 되는데 물론 이제 특검 후보를 어떻게 추천하냐 이런 세부적인 조정 사항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니까 당대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당대표가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앞서 이제 신장식 의원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민주당 측에서 이제 어떤 협상안을 받을 거냐 그리고 협상을 그 지금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 안을 받을 거냐 다른 협상안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캠프에 가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거잖아요. 저 뭐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주로 초선 재선 분들일 거고 예. 그래서 입각할 가능성이 제로이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 더 이상 구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계가 2028년으로 이미 가 있습니다. 그냥 3년 뒤를 내다본다. 네, 아니 3년 뒤에 결과에 따라 28년 총선 결과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집권 1년이기 때문에 아마 대선을 차지한 그 정당이 총선에서 과반 정당이 될 가능성이 70% 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주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입각을 하셔야 되는 분, 상임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분, 부의장을 하셔야 되는 분 이런 분들 3선 이상은 지금 정치적 시계가 다릅니다. 지금 예. 시계와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배현진, 주진우 이 두 분이 참여한 것은 전 상당히 좀 의외로 봤어요. 원래 이제 친윤으로 불렸던.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왜 거기 참여를 했을까? 용산에서는 이 두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시는 분들인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참여한 그러니까요. 거는 원래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불려왔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연임을 그렇죠. 할 수 있는 전당대회로 들어갔습니다. 네. 너무 그러면 일극 체제다 비판이 많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이재명 당대표 참모라면 이재명 당대표의 안위를 위해서 무조건 당대표 연임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은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를 넘어가는 게 맞죠. 그냥 개인 이재명 국회의원보다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이거는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유무형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이재명 당대표 수사한 검사 판결한 판사들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아부 경쟁 대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좀 더 자극적인 말로 아부하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인영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쟁 구도는 이루어질까요? 아니 지난번에 선거 때도 박용진 의원이랑 둘이 이제 2파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뭐 경선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인영 의원이 이제는 좀 뭔가 한번 뭔가 보여주실 때는 좀 되긴 됐다. 예, 연차도 그렇고 보시면 지금 그 민주당 원내대표 하셨던 분들 다음은 대표잖아요. 원내대표 그 앞선에 이인영 의원 앞에 한 분이 우상호. 원외지죠. 우원식 의장 되셨죠. 홍영표 다른 당 가셨습니다. 그다음이 이인영이에요. 뭘 해야 돼요. 그 뒤가 이제 김태년, 윤호중 이런 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장관도 하셨고 지금 큰 뜻을 품으려면 뭔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보여야 된다. 예,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여당이 처음 상임위에 참석한 출석권 국회 상황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전당대회, 야당의 전당대회 얘기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신스틸러는 여기까지고요. 먼저 가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